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외래 진료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절반가량은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이 5분 이하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료 환자 12,500여 명을 상대로 전개한 2019년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1.4%가 담당 의사의 진료 시간이 5분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는데요. 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했다는 응답자가 91.8%에 달했고 간호사로부터 진료 절차를 알기 쉽게 전해 들었다고 답한 비율은 88.9%였습니다.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주사제 투약 전 이유를 설명들었다는 응답자는 62.8%에 그쳤고 의료진이 투약 전 손을 소독제로 닦았다는 응답은 51.7%였습니다.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크릴 오일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크릴 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킨과 추출 용매 등의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한 뒤 폐기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며 의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에 따른 개인 예방수칙 실천율이 메르스 발생 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갤럽 공동연구팀이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야외 활동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한다는 응답 비율이 메르스 발생 당시엔 각각 55.4%와 41.9%에 그친 데 반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선 96.7%와 87.4%로 늘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은 15.5%에서 78.8%로, 손 위생 실천은 60.3%에서 80.2%로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필요한 활동을 최소화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점막 이상으로 위에 선종, 즉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종양은 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만큼 내시경을 통한 절제술이 적극 권장되는데요. 그런데 종양을 절제해도 10명 중 1명꼴로 다시 종양이 발생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위 선종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 200여 명을 2년 이상 관찰한 결과 환자 11%에서 새로운 종양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위 선종 절제 후 재발성 종양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추적 내시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없는 환자 역시 재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눈 주변이나 머리 옆쪽 통증과 함께 눈물, 콧물, 결막 충혈 등이 이어지는 질환을 군발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군발 두통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심각한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과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군발 두통 환자 200여 명과 군발 두통이 없는 대족은 90여 명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군발 두통 환자 중 38.2%가 중증 불안을, 34.6%는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대조군과 비교할 때 군발 두통 환자가 중증의 불안과 우울증을 겪을 위험은 각각 7배와 5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군발 두통 환자의 정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증 등의 증상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꼬리를 물자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가 학원과 PC방 등으로 확대됩니다. 종교시설과 탁구장, 요양원 등으로 감염이 번지는 상황 속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증상이 심할수록 2차 공격률이 커진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공격률 자체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족이라고 짚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다음 달부터 중단될 전망입니다. 유통 주체가 민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제 렘데시비르 수입을 앞두고 정부가 길리어드사와 금액, 물량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난 14일 종료하려 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교회와 콜센터, 어학원 등에 이어 실내 체육시설로도 번져 심각성을 더했는데요. 정부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교회나 다단계 업체 등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늘어나는 등 각종 지표도 위험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수도권 내 기존 강화 조치를 연장하고 사각지대에서 선제적 선별 검사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고 공공시설의 운영과 공공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땐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도 수도권 학원과 PC방 등으로 확대됩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건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그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듭니다. 지난 10일부터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유흥주점, 또 노래 연습장을 비롯한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학원 같은 곳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왔는데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전파력이 비수도권 지역의 3배까지 높게 나타나자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과 학원까지 의무적으로 도입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학원, PC방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클럽과 주점에서 시작된 수도권 감염 유행이 종교시설이나 탁구장 등을 거쳐 요양원으로 번지면서 재차 고령층을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주간 신규 확진 발생자 중 60세 이상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치와 지난주 일주일간 수치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집단 감염의 진원지와 연관이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의 방판업체 리치웨이가 대표적입니다. 건강용품을 판매한다는 점, 또 방문 판매 업체라는 특성 등이 고령자 전파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명률, 즉 확진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가 더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25% 수준에 달하는데요. 고령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최근 가진 이 정례 브리핑에서 무증상일 경우 밀접 접촉자의 2차 공격률이 약 0.8%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증일 땐 2차 공격률이 3.5%,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이 비율이 5.7%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2차 공격률은 확진 환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키느냐를 평가한 수치인데요. 예를 들어 2차 공격률이 5%라면 환자 한 명이 100명을 마주했을 때 5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심해질수록 공격률이
커진다는 게 당국의 판단인데요. 2차 공격률 자체가 가장 많은 집단은 사실 가족 간 접촉이라고 합니다. 가족 접촉의 경우 2차 전파율이 16%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증상일 땐 0.8% 정도라고 하지만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했다면 공격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다음 달부터 중단될 전망입니다. 유통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이 합리적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며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고 재고도 늘고 있어서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공적 공급 체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구매 수량을 현재 1인당 일주일에 3장에서 10장으로 늘리고 제조업체의 공정 물량 출고 비중을 60%에서 50% 이하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했는데요. 이렇게 조치를 해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보건용 마스크는 완전히 민간을 통해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 경쟁에 따라 아무래도 이 마스크 가격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렘데시비르 수입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금액이나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측은 시급한 수요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성은 다기관,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해 데이터가 나와 있다며 투약하게 되더라도 이상 반응이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급 감염병의 경우 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렘데시비르도 국가 부담금 안에 포함돼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항바이러스제로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이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가 이달 초 특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외 활동이 많은 6월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큼 어린이 야외 활동 사고 예방 수칙 및 응급처치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단 지난 3일부터 영유아를 비롯한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실시됐죠. 비록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워하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코로나19에 더운 날씨까지 겹쳐지면서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에 성인에 비해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 사고가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입원 환자를 조사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손상으로 입원한 14살 이하 1,379명 중에 36.5%가 낙상 또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 중에 남자 어린이 비율이 67.5%, 여자 어린이보다 약 2.1배 높았고요.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5월 그리고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춰지면서 그 시기가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낙상 또 추락사고로 입원한 14살 이하 환자의 손상 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0살에서 4살은 외상성 뇌 손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5살에서 9살까지는 어깨, 위팔이, 그리고 10살에서 14살까지는 무릎, 그리고 아래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대동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훈 과장은 낙상으로 인해 다치기 쉬운 신체 부위는 한쪽 방향으로 넘어져 발생하는 엉덩이 골절 또는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어 발생하는 손목 골절 등이라면서
엉덩이, 손목, 발목 등 관절을 다쳤다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얼음 주머니를 이용해서 냉찜질한 뒤 다친 곳을 압박 분대로 고정한 다음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어린이 야외 활동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바지, 운동화 등 간편한 옷을 착용하고 장신구, 목걸이, 후드 달린 옷 또는 끈이 길거나 끈 장식이 있는 옷, 또 슬리퍼 등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이가 노는 놀이터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모래는 두툼하게 깔려 있는지, 또 망가지거나 부서진 놀이기구는 없는지, 깨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역시 없는지, 훼손된 시설 또한 확인하시고 좀 귀찮더라도 놀이터 안전검사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일러주는 건데요. 움직이는 그네 앞으로 지나가지 않기, 미끄럼틀 등 높은 놀이기구 위에서 장난치지 않기, 자전거, 킥보드 등은 정해진 곳에서만 타기, 이런 사항들을 지도하면서 놀이터, 또 야영장 등에서의 안내문을 읽고 지킬 수 있도록 일러주시면 좋은데요. 혹시라도 낙상,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미란 센터장은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후 구토, 경련, 발작, 의식 저하, 머리 혹, 눈 주위 및 귀 밑이 까맣게 되거나 떨어질 때 큰 소리가 난 경우 등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며 단단한 바닥에 떨어졌거나 돌이 지나지 않은 영하의 경우에도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